행사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인천 시립박물관, 스페이스도 운영하고 있는 도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구 남부 일대에는 아직 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좀 이제 많은 지체를 보이면서 흔히 단동네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구도심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에 앞서서 구도심 지역의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단동네라든지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 자원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도시 경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강좌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이제 동구의 배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페이스빔 갤러리를 많이 알려져 있죠. 스페이스빔에서 이제 주로 동구와 남구 일대 여러 골목길을 직접 한번 우리가 답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이 1회였었기 때문에 저도 가서 직접 신분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저희가 이제 골목길 투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분 정도 제한을 했는데 20분 정도 다들 참가를 해주셨고 또 이제 많이 문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 진행 요원을 한두 분 정도 더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정적으로 20분을 참가하시고 그 외에 여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사전 시청을 받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또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금 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프로그램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쉽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 투어가 나와 있습니다.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송민동이라든지 아니면 만석동 포구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답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서 한번 그 프로그램 참여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크게 어떻게 보자면 인천의 문화적인 그다음에 도시 어떤 정체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의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려시대, 강화도서부터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시대를 거슬러오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상학과에서 근무하시는 영국 선생님께서 식민지 시기, 개항 이후의 식민지 시기 그 인천의 근대도시 성립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영국 선생님은요, 실은 이제 경성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을 어떻게 계획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비롯해서 이제 식민지 시기 경성과 함께 또 인천에 대해서도 많이 또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30년대, 40년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의 그 식민 정책이 주민전쟁,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대륙병참 기지로서 조선에 대한 많은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산업시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인천의 도시적인 성격이 변질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주목한 그런 어떤 일련의 영상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임국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복규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인천에 이렇게 사시는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천에서 오래 이제 사시기도 하시고 인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활동도 하시고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한 것도 이제 아까 그 박재란 선생님 말씀하신 경성,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일제 시기에는 이제 서울을 이제 경성이라고 이제 불렀죠. 근데 서울의 뭐 어떤 도시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인천의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는 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도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인천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게 이제 됐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인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뭐 진짜 정말 자신 있게 전문가다, 프로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뭐 좀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천이라는 뭐 어떤 도시인가, 인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다만 그냥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식민지 시기, 일제 시기 또 뭐 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일제가 인천에 대해서 이제 일제의 어떤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인천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갔고 인천에 이제 뭐 일제가 결국은 자기들 어떤 식민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인천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이 도시 계획을 했는지 말하자면 이제 도시 개발을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식민지 시기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거는 뭐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어떤 이 도시 개발 내지는 이제 도시 계획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이제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시 공간에 뭐 토지 개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공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의 이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한번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라는 거는 그 뒤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어떤 이제 개발들이 계속 되고 이러더라도 틀림없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나무가 성장하면서 이제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남듯이 계속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도시 개발이라는 이런 것들 우리가 식민지 시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뭐 이런 저런 어떤 식민지 시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청산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런 뭐 도시 개발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또 그냥 쉽게 청산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삶, 이 생활과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청산하고 싶은 대로 청산하기가 참 이게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민지화를 전후해서 물론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이 된 이후에 뭐 식민지 지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줄곧 지속적인 어떤 이 도시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변화들이 다 이제 오늘날 우리 생활에까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뭐 여기 써 있다시피 주로 이제 식민지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에서의 도시계획과 그것을 따른 어떤 이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고 뭐 제가 그냥 문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그냥 아웃라인을 그냥 넓은 의미에서의 개요를 그냥 보여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910년 병합을 전후해서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적 위상이 변화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도시 개발 문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뭐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식민지 한국 식민지 조선의 도시들에 대해서 일정 본격적으로 어떤 상당히 대규모의 도시 계획 같은 것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의 이제 도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이제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정 어떤 식민 정책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일제는 뭐 이렇게 조선의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은 이제 식민 정책의 어떤 초점에 이제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하는 이야기처럼 뭐 처음에 이제 일제 초기, 병합 초기에는 식민 조선에 이제 부여되어 있던 역할은 주로 이제 농업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제 입장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죠. 30년대 이후로는 일제가 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31년에 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가 돼서 결국은 37년에는 이제 중일전쟁을 또 일으키고 그게 결국은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태평양 전쟁, 뭐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즉 30년대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오면 일제는 이른바 대륙 침략 정책, 대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런 큰 어떤 일본 제국주의 전체의 이 식민 정책이라고도 하여튼 정책 속에서 이 조선이라는 것이 한반도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대륙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길목의 역할을 새롭게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걸 뭐 한국인들의 어떤 의지와를 무관하게 일제는 여하튼간에 이제 이 대륙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하나의 길목 내지는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륙에 앞서 나가 있는 뭐 일본 제국주의 어떤 병참 기지로서 조선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인천도 굉장히 중요한 토스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도 역시 193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계획들을 시도를 하게 되고 특히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천의 경우는 다른 도시들과 다른 하나의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원래 이제 병합 직후에 일제는 이제 전국적인 행정 정비를 하면서 행정구역의 정비를 하면서 주로 이제 도시 지역 원래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제 이 노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의 이제 행정구역을 많이 좁힙니다. 근데 그건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조선시대 한성부는 이 서울 성곽으로 둘러싸인 그 도성과 더불어서 이 성저 심리, 그 성 밖으로 심리까지 구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이제 행정구역이었는데 일제 초기에 경성의 행정구역은 뭐 용산 정도를 제외하면 그 성곽 내로 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조선이 이제 식민지가 됐고 더 이상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뭐 한나라의 수도 이런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 그 일제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 제국 내에서 하나의 작은 지방 도시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른 어떤 지역의 읍지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축소하고 그런 도시적인 위상이 이제 격화가 되는 거죠. 인천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이 굉장히 이제 인천 부의 행정구역도 아주 좁아집니다. 근데 그게 30년대 이후에 도시 개발을 하면서 행정구역도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인천의 경우는 특히 확장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뭐 짧은 시간에 36년, 39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행정구역을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두 번씩이나 이제 확장을 한 도시는 조선 내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인천만의 약간 특이한 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일제 말기에는 이제 2차 행정구역 확장까지 해서 행정구역이 원래 일제 초기의 인천 부의 면적보다 아주 크게 확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원래 인천과 관계없던 지역까지 포함이 돼서 확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 이제 병합 이전에 옛 인천 읍의 행정구역을 거의 이제 회복하는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뭐 식민 정책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이제 조선 시대까지의 어떤 인천 읍의 행정 구역이 결국은 다시 다 회복이 됐다는 거는 일단 자생적인 그런 인천의 어떤 도시화의 추세를 처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일제가 이렇게 후퇴시키거나 축소시킨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이제 자생적인 추세로 돌아간 그런 의미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크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개항에서 식민지화에까지 이르는 시기에 인천의 어떤 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의 역사는 사실 서울과 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근대 이후에 인천의 뭐 역사라는 인천의 역사, 이건 뭐 인천의 입장에서는 인천의 역사는 서울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서울에서 보자면 서울도 역시 인천과 뗄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시대까지는 사실 뭐 어떤 지역의 중심, 오늘날의 도시라고 말하는 그런 읍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활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교류가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점차 그런 어떤 도시들 간의 교류라는 것이 이제 관계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특히나 이제 근대 이후, 여기서의 뭐 근대라고 하면 뭐 애매하지만, 뭐 대체로는 이 1883년에 인천이 이제 한국에서 세 번째로 이제 개항장이 된 이 시점부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인천은 뭐 다른 개항장들이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항장으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항장들은 뭐 그냥 그 항구가 열렸다라는 의미 정도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라면, 인천의 개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서울이 열린 거죠. 인천이라는 것이 서울로 들어가는 바로 길목이기 때문에 인천이 열렸다는 것은 곧 수도 서울이 열렸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결국 개항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개항장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의 문물들,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 서구와의 어떤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인천의 개항이라는 것은 곧 수도 서울이 이제 열린 것이고, 결국은 이제 한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과 이제 세계가 만나는 그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하면 결국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세국 정책에 의해서 닫혀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리면서 조선과 세계가 만나는 그러한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인천이라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이 개항이라는 것이 가져온 변화는, 뭐 개항이라는 게 곧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하튼 개항이 되고 점차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인천은 뭐 점점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일본의 영향력, 일본 세력의 힘이 이제 강해지게 되고, 특히 인천에서도 역시 뭐 일본 조개지라든지 뭐 천국 조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뭐 외국인 각국 거류지 이런 것들이 좀 특정이 되지만, 특히 일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도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는,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인천의 중심, 이 읍친 인천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인천읍 지역이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인천읍 지역이라는 건 상당히 내륙에 있는 거죠. 내륙에 있는데 반해서 일본인 조개지가 설치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게 중구 차이나타운 있는 그곳에 일본 조개지는 거기를 뭐 우리가 제물포라고 지금 보통 그 당시 지금도 남아 있는 제물포라는 곳이고, 사실 제물포라는 곳은 원래의 전통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떤 인천의 중심이 되는 넓은 의미의 인천역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해안에 변방에 그냥 이 한촌, 그냥 이렇게 한가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개항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인천 지역의 중심인 읍지 지역이 이제 보다 그 외국인 거류지, 특히 일본 조개지, 일본인 거류지가 설치가 된 제물포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역적으로 보자면 이 개항이라는 것이 개항과 그 이후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가져온 어떤 가장 큰 지역적인 변화는 그 인천 읍지역과 제물포 지역의 어떤 이 지역 내에서 위상이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 보면 지금 요 뭐 그냥 지금 인터넷에 볼 수 있는 지도를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요 자리가 이제 보통 검색을 우리 다 해보면 이 인천 도호구, 뭐 인천 향교 이런 것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천 읍에 당연히 이제 도호구가 있고 향교가 있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인천 읍지의 이제 중심인 거죠. 근데 뭐 일로 쭉 오면 이 인천역이 있는 이쪽이 이제 그 각국 거류지가 설치되었던 이제 제물포 지역인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래 여기가 전통 시대는 이 내륙이 이 인천 지역의 중심이고 여기는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었는데 이제 개항 이후에 점차 이 지역이 인천의 중심이 되면서 이 반대로 이제 원래 이제 인천 읍지 지역은 이제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변두리가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어떤 역사의 어떤 단절 내지는 뭐 그런 단절이라고 하면 단절 내지는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그냥 하나의 딱 시점을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910년에 이제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합이라는 건 일단 뭐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국권을 상실한 거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자적인 나라로서 이제 사라진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어떤 인천은 여하튼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이 조선과 어떤 세계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내게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위상을 갖는다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병합과 더불어 더 이상 이제 인천은 이제 그런 역할을 공식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주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부여되는 인천의 위상, 이제 역할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초기까지 한 1920년대 20년대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어떤 식민 정책적인 어떤 수요라는 것은 이제 농업 생산이죠. 주로 이제 미국 생산. 그러니까 미국 생산지로서의 역할이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구들은 특히 이제 일본으로 어떤 미국 입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이제 일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어쨌든 간에 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뭐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유명한 개항장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인천도 그런 미국 이출항으로서 이 역할이 새롭게 부여가 됐다면 부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이출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뭐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이제 개항장에서 출발한 이 해안의 어떤 개항장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부여받은 이제 그러한 역할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 식민지기 이후에 인천이 부여받은 역할 내지는 어떤 인천이 이 식민지 조선 속에서 결국은 일제가 이제 강제로 부여한 그러한 위상, 어떤 좀 약간 독특한 그러한 위상은 일종의 뭐 이렇게 관광지 내지는 일종의 행락지로서의 위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서울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관광지 내지 행락지라는 거는 뭐 결국 놀러 가는 데인데, 그런 놀러 가는 곳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제 중요한 게 놀러 올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놀러 간다고 해서 그 동네가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놀러 와야지만 이제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지역이 뭐 관광지 내지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행락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큰 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항장들과는 달리 인천의 경우는 이제 옆에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대도시, 어쨌든 간에 뭐 식민지시기 동성은 뭐 지금의 서울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도시지만 여하튼 그 당대의 식민지 조선을 놓고 보면 다른 도시들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뭐 압도적인 이제 대도시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대도시의 존재는 주변에 반드시 그 대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놀러 가는 그런 행락지라든지 관광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서울을 놓고 봤을 때 그 인근의 이제 중요한 이제 행락지 하나로서 하나일 뿐더러 가장 유력한 그러한 이 행락지로서 이제 인천이 이제 부상을 한다면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다는 건 이제 다른 대항 도시들과는 다른 좀 이렇게 이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인천의 이제 좀 약간 독특한 그러한 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인천의 행정구역도 이제 원래 인천 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래 전통시대 행정구역이라는 건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실측을 해서 이렇게 지도에 이제 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결국 말로써 이제 선포를 하는 건데, 그 서울 뭐 한성이 그러니까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대 심리가 한성도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듯이,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천 도읍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지역들이 이제 인천 도읍의 이제 관할 지역 행정구역이었다면, 이제 인천도 이제 식민지화 이후에는 뭐 일제히 이제 근대적인 측량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행정구역 선을 긋는데, 이게 그냥 원래 일본인 거주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지금의 이제 인천 중부 지역인 그 제물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행정구역이 크게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역, 뭐 지금의 뭐 그거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 인천 중부 지역 정도만 이제 인천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은 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천부 행정구역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천의 도시적인 위상은 1920년대까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이 대륙 침략, 일제가 본격적으로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면서 이제 인천에 부여되는 이제 새로운 위상이 요컨대는 이 대륙 침략의 중요한 어떤 기지 내지는 이제 포스트로서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아주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뭐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일제가 이제 대륙으로 침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루트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루트가 소위 말하는 이제 황해 루트라는 것이고, 그 황해 루트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서해 쪽, 이쪽 서쪽을 따라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인천은 이제 중요한 이제 포스트로 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자면 일제의 어떤 대륙 침략 루트를 보통 이제 황해 루트, 북선 루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황해 루트라는 건 이제 인천을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뭐 침략이라면 침략, 뭐 일본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이제 침략이라고 자기들 하는 거니까 진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출이랑 진출의 루트가 있는 것이고, 북선 루트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개척이 되는 건데, 지금의 이제 그 함경도 지금 뭐 북한에서 옛날에 개방하려다가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나진 선봉지구, 이제 나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뭐 초기에는 이 황해 루트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중일전쟁 초기까지는 이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 역사 전체에서 보자면 뭐 요컨대는 이게 뭐 어떤 그 좋은 어떤 시기였다고 이제 볼 수가 없지만, 그냥 단순히 이런 주체를 떠나서 지역으로만 들어오면 아주 역설적이고 좀 이렇게 기형적인 그런 활력이 다시 이제 또 인천이라는 그 포스트 지역에는
다시 이제 그런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원래의 위상은 상당히 격화되어서 이제 쭉 가다가 30년대 이후에 일제 입장에서 인천이라는 어떤 포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 이런저런 어쨌든 간에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대체로 그런 어떤 이제 개항에서 이제 식민지 초 1920년대까지는 인천의 도시적인 위상은 그런 변화를 겪게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 초기에 1920년대까지 인천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역할은 이제 미국 인출항이라는 것이었고, 요거는 뭐 1920년 초 정도에 인천항에서 미국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은 또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요컨대는 끼고 있는 관광지 내지는 뭐 사실 뭐 어떤 관광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놀러 가는 곳이라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락지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고,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유원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월미도 유원지인 것이죠. 월미도는 이제 1918년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뭐 풍치지구는 뭐 지금도 이제 도시계획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풍치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풍치지구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그 녹지를 보호하는 이제 개발 제한지구 같은 거죠. 근데 이 뭐 1918, 10년대에 풍치지구로 지정한 그런 예들이 없는데, 이제 월미도는 이런 나중에 이제 그런 여러 높은 행락지로 개발하는 것의 첫 단계로서 대단히 이른 시기에 풍치지구로 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월미도가 개발되는 유원지로 개발이 되는 이 어떤 개발의 장애 요인은 사실 월미도가 섬이잖아요, 섬. 그러니까 사실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이것도 역시 1910년대 대단히 이런 시기에 이 해안과 이제 월미도를 연결하는 뭐 일종의 방파제이자 방파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방파제가 건설이 되면서 지금 여기 이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차든지 뭐 사람이 이제 걸어서 말하자면 육로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이 다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월미도 방파제가 만들어진 게 이제 결국은 월미도가 섬이지만 육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으로 이제 월미도를 만들게 되고, 이 방파제 건설이 일단 뭐 유원지 건설하는데 큰 장애 요인을 없앤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0년대 특히 한 20년 전후부터 그건 뭐 상당히 이제 식민지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인데, 월미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운동장,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만 뭐 야외 극장 혹은 뭐 호텔, 뭐 사슴 농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원지로 거의 뭐 조선에서 이제 거의 이런 정도급의 유원지 최초로 개발이 되는 것이죠. 뭐 특히 중요한 뭐 특이한 시설로서 뭐 조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조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료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조라는 건 이제 뭐 조수 간간할 때도 조고, 이게 바닷물을 끓여서 하는 뭐 목욕탕 같은 건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온천을 배치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제 온천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온양온천, 동래온천 이런 유명한 온천들을 이제 관광적으로 많이 개발하는데, 근데 자료에 보면 이 월미도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월미도가 그런 어떤 서울과의 관계된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연 풍광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정말 유원지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온천이 안 난다. 이게 큰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온천을 배치하는 게 시설로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조탕, 그러니까 약간 인공 온천 같은 거를 만든 거죠.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되고, 이 두 개는 다 이제 거의 한 1920년 전후 이제 사진인데, 이 왼쪽은 이제 해수욕장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 안쪽에 이제 조탕 시설이고 이제 조탕에 붙어 있는 부속 수영장, 풀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풍경이지만 여튼 한 1920년 전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한
뭐 60년, 70년대 정도의 어떤 해수욕장 풍경과도 거의 이제 맞먹는 정도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유원지 내지는 뭐 해수욕장으로 한 행락지로 대단히 이른 시기에 이제 개발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1920년대까지는 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 이런 정도로 제한적으로 손대는 이제 인천에 대한 어떤 도시적인 위상은 대단히 이제 제한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라는 건 어떤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이 뭐 공업적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확장과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1920년대까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확장이라든지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지향하는 그러한 도시계획 인천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뭐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도시계획이 되려면 뭐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특히나 식민지시로 돌아가 보면 민간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제가 어떤 일제의 식민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와야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이제 개발이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1920년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천에 대해서 이제 부여된 역할이 대단히 이제 제한적이었던 거죠. 식민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20년대까지는 상당히 이제 확장이라든지 도시 확장이라든지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 그러한 도시계획 논의는 이제 대단히 이제 부진한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시국예술이라는 용어를 쓸 때 시국예술이라는 거는 뭐 이 시가제 계획 구획을 이제 개소한다 이런 이제 한자로 쓰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개소한다는 건 뭐 이렇게 개정한다 이제 바르게 고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가제 구획을 바르게 이제 한자 뜻을 하자면 이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도로망을 이제 개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초기에는 주로 이제 모든 여러 도시에서 이제 일제가 어떤 그런 도시 개발이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게 그런 결국 도로망 어떤 정비인데 이 도로망 정비도 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좀 부진한 이제 그러한 이 상황이었고 이제 주로 이제 시국예술가 일제 초기에 이제 시국예술을 많이 했던 거는 뭐 경성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했고 그 다른 도시들은 이제 주로 도청 소재지에서 일부 이제 시국예술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인천은 인천 부였고 뭐 그 당시에 상당히 대도시였지만 그 위치가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서울 같은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했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는 이 시국예술 얘기도 이 다른 도청 소재지는 보통 1910년대에 일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인천의 경우는 1928년, 20년대 후반 상당히 이제 늦은 시기가 돼야지 처음으로 시국예술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제가 미리 보내드렸던 강의 자료 잠깐 나옵니다만 이 시국예술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인천 부협의회였습니다. 그건 뭐 부협의회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 일정이 뭐 잘 아신 바와 같이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부협의회라는 오늘날의 이제 시의회 같은 이제 지방의회를 이제 설치를 하죠. 그 지방의회를 설치한다는 건 그만 뭐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간에 이제 문화 통치를 이제 표방을 했으니까 이제 민간의 목소리를 좀 이제 듣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불만을 이제 차기기 위해서 이제 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뭐 대단히 제한적인 선거지만 여튼 간에 제한 선거에 의해서 이 부협의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일제 시기의 부협의회라는 뭐 일종의 오늘날의 지방의회 같은 건 사실 거의 뭐 실질적인 뭐 그냥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힘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지만 여하튼간에 그게 그 이전 부협의회가 없을 때와는 어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민간의 목소리,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어떤 인천구 행정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 이제 전혀 없었는데 부협의회라는 게 있으면 여하튼 부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부협의회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뭘 이렇게 고쳐달라든지 뭐 등등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식민
이제 행정 당국, 통치자들에게는 여하튼간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920년대에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시기이고, 1920년대 뭐 우리가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인천부 협의회 회의에 대한 뭐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차례 많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에 이제 시국에서 이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 도로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일정하게 이제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이제 시국 배수를 192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인천부가 일정하게 시도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내륙 지역에 이제 이 도시 기반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주로 이제 요컨대는 이제 원래의 인천의 중심 지역이고, 식민지 시기에는 주로 이제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한국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지도가 조금 작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1926년 현재의 인천부 이 전도, 인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원래 이제 각국 거류지 설치되어 있던 이제 지금 인천 중부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옛 인천 도구 지역 정도가 되는데, 뭐 제가 대충 이제 동그라미 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각국 조개지 지역은 원래 조개를 그냥 바닷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그냥 건설한 거니까 처음부터 이제 도로망 같은 것도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에 비해서 이 내륙 지역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어떤 말하자면 이게 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개량을 하려면 일부러 이제 도로 공사를 하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대충만 비교를 해봐도 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이 내륙과 해안 지역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일정하게 이제 일제는 이제 192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일정하게 이제 도시계획을 시도를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서 이제 도로망 개선을 이제 일정한 시도를 하고,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진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1920년대까지 어떤 인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조개지에서 출발한, 그리고 식민지 기에는 주로 이제 일본이 중심지로 성장을 한 지역과 원래 인천의 이제 중심지였던 그런 이제 식민지 시기 이후에는 주로 이제 조선인 중심지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던 지역 사이에 이런 도로를 비롯한 이 도시 기반의 차이가 뚜렷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대륙 침략 정책을 수행을 하면서 이 인천의 어떤 일종의 이제 지리적 중요성,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건 뭐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조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이 대륙 침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이 조선의 위상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조선 내의 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정책에 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말하자면 이제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니까 이제 1934년에 이 조선 총독부는 이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라는 이제 오늘날 뭐 지금은 사실 그 법도 없지만 이제 일종의 도시계획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계획령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 각 도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가지 계획이라고 이제 도시 계획을 보통 시가지 계획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도시 계획, 시가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냥 원래 이제 행정구역이 굉장히 좁으면 그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는 걸 이제 예상을 해서 일단 이제 행정구역을 뭐 확장하고 확장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든지 이제 정비를 하는 게 이제 도시계획의 기본인데,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구역 확장을 이제 전제로 해서 대체로 이제 34년에 대선 시가계획이 제정이 되고 36년, 37년부터 이런 각 도시에서는 이른바 이제 시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로 1937년부터 인천 시가지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시가지 계획을 한 어떤 출발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게 행정구역 확장을 이제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초기의 행정구역 이건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처음 이게 1910년대 초에 이 병합 이후에 이제 축소된 이제 인천도 행정구역이죠. 이거는 뭐 지금의 거의 뭐 지금 인천 중부 지역 정도에서 조금 더 큰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이제 내륙적으로 여기 나오는 제 1차 행정구역 확장을 하게 되고 이게 뭐 약간 지도하고 좀 애매합니다만 대충 원래 인천구 면적이 한 3.5배에서 4배 정도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크게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도로계획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인천시가지 계획도 역시 가로망 계획을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근데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이 인천시가지 계획 구역 뭐 가로망을 이렇게 이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게 뭐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처음에 이제 영도 인천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이 도시계획적인 이 도로망 계획이 처음 수립되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좀 이 당대로 들어가 보면 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7년에 이제 인천시가지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제 1937년 여름에 8월에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조선의 도시계획, 이런 식민지 조선의 도시계획 이런 데에 이런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팍 줄어듭니다. 그 말은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 도시계획이 실천이 별로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중요할 수도 있는 거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충분히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제 일제가 수립한 이 도로망 계획의 이제 상당한 부분은 사실 광복 이후에 그대로 이제 승계가 되어서 일정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누가 세워도 이 도로망 계획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금 1937년 현재 인천시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가지 구역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행정구 확장한 그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죠. 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망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 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크게 행정구역 확장의 도로망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교통의 중심을 이제 먼저 이제 가장 이제 그 도시 전체의 교통의 중심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몇 개로 이제 교통 구역을 나누어서 뭐 부심을 정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선을 이제 실제로 긋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뭐 그거를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천시가지 계획에서는 이 결정을 하기를 전체 인천 그 교통망의 어떤 교통의 중심을 인천 우편국으로 놓았습니다. 인천 우편국은 지금 이제 그 인천 중동 우체국, 인천 중동 우체국이고, 그다음 그 인천 우편국을 놓고, 그다음 행정구역이 크게 확장됐으니까 이제 몇 개로 이제 교통구역을 나눠서 각각 그 교통구역마다 이제 부심, 오늘날 용어를 하자면 이제 각각 뭐 부심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통망을 이제 짜고, 대체로 이제 인천시가지 계획 전체에서 이 짜여진 이제 교통망은 이 도로가 이제 84선이 이제 계획이 됐고, 84선은 각각 이제 넓이가 다른데 뭐 너비로 치면 뭐 25m, 12m까지의 도로들 84선이 계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인천 우편국이라는 거는 좀 인천 중동 우체국이고 지금 인천 중구에 있는 이제 인천 중동 우체국이고 거기가 이제 인천 전체 이제 시가지의 가로망의 중심이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이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크게 확장됐다고 치면은 이 인천 중동, 인천 중부 지역이라는 건 해안에 굉장히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건데 이제 진짜 말하자면 이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이렇게 중간인 건 아니죠. 근데 여튼간에 원래 이제 중심이었던 지역, 원래 이제 일본이 거주지에서 출발해서 이제 인천을 중심지로 성장한 그 지역을 계속 이제 인천 중심으로 유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교통의 중심이라는 건 뭐 큰 의미, 뭐 어떻게 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데 여튼 그 다음부터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어디서부터 몇 킬로 뭐 이런 것들이 뭐 도보 몇 분 거리 뭐 이런 것들의 모든 그런 걸 계산할 때 이제 그 기준점을 이제 거기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말씀드린 서울의 경우는 그 경성 시가지 계획을 할 때 이제 그런 인천 중동 우체국에 해당하는 그 교통의 중심점이 지금 이제 서울시청 자리이고 모든 걸 계산할 때 다 서울시청의 위치에서부터 다 뭐 도보 30분 거리, 도보 1시간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거는 뭐 재밌다면 재밌는 일인데 이 시기에는 사실 뭐 물론 차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어떤 뭐 도로 교통이라는 기본적으로 차라든지 뭐 전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 기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할 때 뭘 계산하면 뭐 시속 몇 킬로로 가서 뭐 몇 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사실 기본적인 그 교통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 어디서부터 몇 킬로다 이런 걸 계산할 때 도보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인천 중동 우체국이 중요한 게 뭐 이 행정구역을 짜고 뭐 이럴 때도 그 인천 우편국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 이내를 뭐 행정구역으로 대충 설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인천 시가지 계획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 시기에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은 도로망과 더불어서 어떤 이 토지 개발을 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이제 구획 정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토지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토지 구획 정리라는 건데 뭐 토지 구획 정리의 어떤 뭐 그 구체적인 뭐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원래 토지 구획 정리라는 거는 일본에서 처음에 경지정, 뭐 지금 뭐 한국에서도 나중에 이제 뭐 농촌 경지정리 이런 걸 합니다만 그런 이제 경지정리를 하는 방식을 이제 도시 토지를 이제 개발하는데 이제 도입을 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인천 시가지 계획에서 이제 수립이 되는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지구는 이 배화지구와 송림지구 두 개 지구의 구획 정리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 대화지구와 송림지구는 지금 이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원래의 어떤 인천의 행정구역에서 확장된 행정구역과 그 확장된 부분과 원래 이제 인천구의 그 행정구역 사이에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 인천구가 처음에 이제 일대 초기에 이제 행정구역이 확 축소가 됐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자면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내륙 쪽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가장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뭐 정리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뭐 이 도로망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고 대단히 이제 진척이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시기 당대에는 이게 일제시기 어떤 시가지의 도시계획에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측면도 딜레마인데 일제 계획만 보면은 뭐 서울 뭐 경성을 보든 어떤 다른 도시를 보든
계획은 굉장히 이제 거창한데 이게 일제 시기 말기에는 이게 전쟁 시기가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일제 시기 당대에 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세워졌다는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된 거는 그 계획의 뭐 절반 이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일제 한 거는 많이 없는 그런 좀 아주 딜레마적 아이러니한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여하튼 뭐 인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구획정리 기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지만 이 구획정리 사업이 그렇게 잘 진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구획정리 진척 자체는 상당히 부진한데 다만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이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이 된 이 지역, 특히 대화지구 지역에 1943년에 이 조선주택연간에서 주택을 건설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뚜렷하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택연간이라는 거는 이 대화지구에는 나중에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 1943년에 조선주택연단에서 이른바 이제 영단주택이라는 것을 이제 건설을 했고, 뭐 지금 현재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에 약 300호 정도 주로 이제 철도 관련된 이 노동자 주택이 건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지나가는 길에 지금 뭐 조선주택연단이 이제 영단주택을 건설했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택연단이라는 게 뭐고 이 주택연단에서 집을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일제 말기에는 이 도시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이 주택난이 많이 이제 심화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제 말에 일제가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 군수공업이 이제 확대가 되고 군수공업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 특히 이제 공업지역, 중요하게 이제 공업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공업도시의 인구가 이제 격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자연적인 추세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도시들로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흥남 질소비료공장 뭐 이런 여기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흥남 같은 도시가 있고, 또 이제 다사도라는 거는 이제 신의주 앞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연결이 된 간척을 해서 이렇게 원래 섬인데 이제 신의주가 붙어 있는 지역인데 뭐 신의주의 다사도라든지 흥남 이런 곳에 이제 일제 대공장, 대군수공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데가 갑작스럽게 막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는 지역이고, 이제 뭐 인천은 원래도 뭐 이게 도시가 전혀 아니었던 지역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인천도 이 군수공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도시였고 역시 이제 인구가 격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주택난이라는 것이 갖는 이 특별한 어떤 시기적 성격을 보면 원래 일제 시기에는 이 도시의 주택난이라는 건 일제 시기 내내 계속됩니다. 그때 근데 도시 주택난이라는 건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죠. 뭐 우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일제 말기가 되면 이 주택난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도시 어떤 말하자면 이제 집의 총량을 넘어서서 막 인구가 증가해 들어가니까 이번적으로 뭐 돈이 있어도 집을 구할 수 없는 높은 데는 이런 도시 생활자들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시기에 와서 이제 조선총독부는 비로소 이걸 어떤 정책적으로 이 도시의 주택난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제의 모든 어떤 정책의 특정은 결국은 이 전쟁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제 전쟁을 잘 하는데 맞춰져 있는데, 이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이 인력과 물자를 최대한 동원을 해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군수공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군수공업 노동자들 일정하게 이제 노동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전쟁 동원을 위한 이 노동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주택 대책을 어쨌든 간에 이제 수립할 이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1930년대 말 정도부터 보면 뭐 이거는 뭐 인천 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일제는 총독부는 이제 주택 대책을 이제 세우는데, 그거에 이제 최종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1941년에
뭐 일종의 이제 공영주택 건설 기구로서 이제 조선주택영단이라는 그 오늘날의 용어로 말을 하자면 이제 일종의 공기업이죠, 공기업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영단은 이 광복 후에 그 조선주택영단의 이제 재산이 있죠. 재산과 그 말하자면 이렇게 하던 일이 있는데 이거를 승계해서 대한주택영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대한주택영단은 1960년대에 와서 대한주택공사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이제 그게 오늘날 이제 LH공사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택영단이라는 게 설립된 오늘날 뭐 이거 주공 아파트 이런 게 그런 거지만 이 주택을 짓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처음에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지를 개발해서 그다음에 거기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짓고 그다음 그 주택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때까지 그 집을 분양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그 공공 내지는 이제 관이 계속 관여를 하는 그러한 이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영단은 뭐 5개의 주택 표준형을 미리 설계를 해서 뭐 이 주택을 빨리빨리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리 이게 오늘날 아파트 평형을 정해놓듯이 미리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놓고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 건설을 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최초의 방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주택영단 같은 거 설립한 목적이 이 군수공업을 어떤 말하자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력 보호를 하자는 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주택영단이 사업을 벌였던 지역은 이 전국의 공업지역 배후주택지, 공업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주택지, 주로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처음에 우선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194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이 우리가 뭐 한쪽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42년, 43년으로 가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전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뭐 처음에 이제 진주만 기습하고 처음에만 잠깐 이제 일제는 잘 나가다가 그다음 바로 이제 미국의 반격에 의해서 42년, 43년으로 가면서 이제 일본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패전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 뭐 무슨 군수공업을 뭐 군수공업 노동자들 뭐 집을 지어주고 이런데 지금 그런 거 할 여가가 없어지면서 43년 중반 이후로는 거의 뭐 이제 주택영단 사업은 거의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튼 뭐 그냥 주택영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주택영단 주택의 특징은 이런 이 표준 설계를 먼저 하고 오늘날 뭐 아파트 평형들을 정해놓듯이 설계를 하고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뭐 일종의 집단주택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그 주택영단 주택은 총 5가지 형으로 가평에서 모형까지 5가지 형으로 이제 설계가 됐고 그리고 20평에서 6평 사이. 근데 뭐 그 당시의 용어를 보자면 이제 10평까지 10 가불병형은 뭐 일반 국민주택 그리고 이 정형과 무형은 뭐 노무자주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 이 일반 국민주택과 그다음 더 작은 이 노무자주택을 약 5대5의 비율로 이 계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뭐 하나 그냥 이 시대의 특징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이 주택영단에서 지은 설계한 집의 구조를 보면 이제 방이 2개 있으면 반드시 하나는 다다미로 설계를 하고 반드시 하나는 온돌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데에서부터 무슨 우리 주거 생활에서부터 이제 내선 일체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고 여기서 잡아라 이거니까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영단주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인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군수공업 지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건 뭐 좀 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이제 부평공단의 이 효시가 되는 뭐 시초가 되는 게 이제 부평의 일본 이 육군 조병창에 위치해 있었고요. 육군 병창이라는 거는 뭐
군수공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무기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은 뭐 하여튼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수공업 지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대화지구에 이런 영단 주택들이 이제 건설이 300호 가까이 건설이 됐고, 특히 이제 이 숭이 로타리 뭐 이 숭이동 지역에 특히 이제 좀 아까 그 영단 주택 5개 평형 가운데 좀 큰 평형, 20평형, 뭐 15평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들이 지금 뭐 정확한 뭐 지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누가 촬영한 사진을 이제 본 건데요. 이게 지금 그 숭이동 지역에 남아 있는 영단주택 지구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뭐 이 사진, 뭐 이 사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영단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형태로 된 집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이 열지어서 그런 식으로 짓는 뭐 약간 그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이제 우리 감각에서 약간 연립주택 같은 요컨대는 그런 개념의 주택 건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이 영단주택이 5가지 평형 가운데 좀 큰 쪽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 주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6평, 8평 이런 거는 금방 다 없어지고 금방 재개발이 되는데 이제 20평형, 15평형 이런 큰 집들은 오늘날의 우리 감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지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이제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뭐 다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 하나의 어떤 인천 특히 육지 말기 인천 시가지역의 특이한 다른 도시와 다른 특이한 상황이라면 이제 행정구역이 한 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봤습니다만 사실 행정구역이 첫 번째 36년 확정될 때도 원래 그 처음 인천구 행정구역에 비해서는 거의 4배 가까이 크게 확장된 셈인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8년 경부터 인천 행정구역을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론과 이제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일어나는 여론이 주로 이제 이 인천의 경제계 뭐 말하자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본가들 이런 경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말하는 이제 경인 일체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 개념 경인 일체론이라는 논의가 경인 일체론은 뭐 그 말 다 알 수 있듯이 이제 서울과 인천은 이제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을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도 이제 되돌아가게 되고 뭐 그러한 뭐 논의 속에서 이 조선총독부는 1939년 10월에 이 이른바 경인시가지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인시가지 계획이라는 건 지금 이게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이 경인시가지 계획 이제 계획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거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경성, 이 서울과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사이 지역 이게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 보자면 이제 서울 영등포에서부터 대체로 이제 인천 도평에 이르는 지역이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중간이라는 건 다 지금의 오늘날 이제 부천이죠. 부천 웬만한 데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부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전체를 하나의 이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행정적으로 물론 인천이 있고 서울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다른 뭐 군 지역,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개의 다른 행정구역을 이제 크게 아주 광역으로 하나로 묶어서 일종의 뭐 이렇게 그냥 오늘날의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뭐 수도권 개발 계획처럼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사실 뭐 이 1939년 10월이라는 시점은 그런 어떤 거창한 계획이 제대로 이제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인시가지 자체가 크게 뭐 진척을 보거나 뭐 어떤 뚜렷한 어떤 가시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온 사실 뭐 이렇게 전쟁 이런 거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렇게 이 경인 일체론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서울과 인천 전체를 하나로 묶는 큰 이런 광역적인 어떤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일정한 그 당시에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일제는 이제 대규모의 어떤 군수공업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지 계획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보시면 뭐 여기 그냥 뭐 여기에 속하는 지역들이 뭐 이렇게 뭐 한자가 좀 글자가 좀 선명하지 않 보입니다만 뭐 이렇게 계양이라든지 뭐 오정면, 뭐 소사면, 뭐 오정, 소사 이런 데가 지금 다 오정부, 소사구 이런 부천 지역이죠. 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경인시가지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진척이 안 되면서 이제 경인시가지기 구역이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일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울 쪽 지역은 이 경성으로 이제 뭐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경성 쪽으로 붙고 그다음에 인천에 가까운 지역, 인천에 가까운 지역은 상당한 지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인천시가지 구역으로 다시 이제 1940년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940년에 인천구에 2차 행정구역 확장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처음에 구역이었고, 그다음 36년에 한 번 확장이 됐고, 다시 그 인근 지역을 크게 포함을 해서 2차로 인천구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거는 원래 1910년 병합 방식의 이 행정구역과 비교를 해보면 인천구의 행정구역은 40년이 되면 거의 10배, 15배 가까이 확장이 되는 거고, 이런 사례는 이제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맞춰보자면 이제 결국은 일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 인천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경인시가지구의 구역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지역 가운데 인천 쪽은 상당한 부분이 이제 그냥 인천시가지구의 구역으로 이제 넘어온 것이고, 두 번째로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사실이 그렇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이렇게 행정구역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어떤 말하자면 좀 거시적인 큰 이제 역사적 의미를 보자면, 그러니까 강제병합 이전에 옛 인천부가 이제 관할했던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인천구의 이 공식적인 이제 일대식의 행정구역으로 거의 다 이제 포함되는 이제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물론 뭐 어떤 이제 자연스러운 추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일제 말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런 일제의 어떤 전쟁 동원 정책의 어떤 부수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수적인 결과이지만 이제 거기에 더 큰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일제가 이 인위적인 행정구역 축소를 처음에 이제 1910년대 초에 이 병합과 더불어 인위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라는 것이 더 확장이 되어 나가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 발생적인 어떤 추세인데, 그것이 이제 자생적인 추세라면 사실은 일제가 이렇게 뭐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축소를 한 거는 굉장히 이제 도시의 위상을 억지로 요컨대로 이제 격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도시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이제 이 발달 추세가 그런 일제의 어떤 인위적인 행정구역 축소, 도시의 위상의 격화 이런 거를 거슬러서 도시 발전의 어떤 자생적인 추세를, 이게 뭐 물론 전제해야 될 것은 이거는 일제의 어떤 전쟁 동원 정책의 부수적인 결과지만, 결국은 더 크게 보자면 도시의 자연적인 어떤 이 발전의 추세 이런 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거스르기가 참 어렵다. 이걸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1940년대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일제가 뭐 이렇게 뭐 일단 행정구역 확장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 확장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뭐 공장지를 구성하고 그다음 주택지를 병행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지만, 이 일제 시기 당대에는 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1940년대 전반이라는 시점에서 일제가 그런 사업을 이제 높은데는 이제 한다고 하고 있을 여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획만 세워지고 많은 부분들은 이 8.15 광복 때까지 거의 이제 실현이 이렇게 많이 크게 되지는 못합니다. 뭐 다만 그렇지만 뭐 이런 계획들을 일제가 수립했다는 것 그 자체도 이제 의미가 일정한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획들이 뭐 크게 보자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일제의 식민 정책적인 어떤 목적에서 보자면 이 일종의 이제 병창 기조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수립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뭐 크게 보자면 이제 이 한반도 전체, 조선 전체가 일제 입장에서는
당시 용어로 뭐 대륙 전진 병참 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원래 뭐 군대 용어로 병참이라는 거는 이제 후방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참이라는 건 늘 이 전투하는 부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이 전쟁의 주력이 이제 일본이라면 이제 한반도라는 거는 일본보다 사실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는 이 조선에 대해서 대륙 전진 병참기지다. 대륙으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병참기지다. 이러한 명칭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 한반도 전체가 이제 대륙 병참기지라면 그 가운데에서도 인천은 이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그러한 이 포스트 역할을 이제 부여를 받고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런 계획들이 사실 뭐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실현이 된 바는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전쟁, 뭐 일제 어떤 전쟁, 뭐 이런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건 상관없이 사실 광복도 이게 그런 목적과는 별개로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인천의 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이 자연스러운 방향과 사실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 후에 이 그런 전쟁이라는 병참기나 이런 건 당연히 관계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인천의 도시 개발이 해방 광복 후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인천이 왜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인천의 외곽의 이제 부평 지역에는 오늘날의 이런 것이 일본 육군 조병창이 입지하게 되고 이거는 그만큼 인천이 병력이 이 지나가는 병력이 와서 거기를 거쳐가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갑자기 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거쳐가는 그러한 지점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여러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 이름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한국 전쟁 때 이 한국군 참모총장이 이제 최병덕 장군이라는 분인데 최병덕 장군은 이제 6.25 발발 때 이제 한국군 참모총장이었고 50년 7월에 이제 전사를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최병덕 장군은 뭐 일제 시기에 일본 육사 출신의 일본군이었고 8.15 광복 당시에 일본 그 부평의 일본 육군 조병창의 참장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이제 조병창에서 그 광복을 맞이한 분인데 그거는 뭐 그냥 이게 뭐 정말 관계 없는 여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그 최병덕 장군은 그 당시 일본군 소자였고 이제 공병이었죠. 공병. 조병창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근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짜 이제 전투 지휘랑 전략 전술 이런 데는 이렇게 박지 않은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건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한국군의 이 처해 있었던 상황 이런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 전까지 그냥 조병창장이었던 정도의 분이 육군 참모총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뭐 말하자면 이제 6.25 발발 당시에 한국군이 처해 있었던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전쟁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상해서 뭐 대충 이제 그 개항 전후부터 이제 일제 말기까지 정말 아주 그냥 이 수박 겉핥기이고 정말 이제 뼈대 중에서도 뼈대 중에 뼈대만 이제 결국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자 수립한 계획이라든지 뭐 전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뭐 사실 오늘 뭐 굉장히 그냥 아웃라인만 이제 어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창한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은 이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제 시기 당대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진척된 것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딱 8.15 광복 당시를 놓고 보면은 일제 계획을 세운 만큼 그걸 뭐 한 20% 30%도 진척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아까 봤던 뭐 숭이동의 영단주택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면 이제 크게 물리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이제 수립된 이 도시계획적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구체화되고 변화를 겪습니다만
이제 광복 이후에 인천 어떤 도시 개발 내지 도시 발전 추세와 이제 전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인천이 지금까지 어떤 아주 크게 보자면 계속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이제 개발이 되어온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어떤 가장 이제 기원 이제 출발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런 아이디어, 뭐 도시계획 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었다라는 정도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합니다만 주로 이제 식민지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이런 도시계획들 전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도시 공간이 이러한 변화들을 겪게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뭐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오늘 강의 끝이 않게 이제 신문식이 조선 충북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가 어떻게 인천을 이제 대륙 침략했던 공산주의로서 이제 교란하고자 했었는가 그런 밑그림 부분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업 듣는 가운데 혹시 질문 사항이라도 궁금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아니 아까 영단에 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옥을 지은 한옥이요? 이거는 지금 근데 지금 저기 송월동 거기 가면 집단적으로 그 아주 소규모의 거기가 남아있어요. 요런 거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이거 말고 예. 한옥 그걸 지셨어요. 한옥 우리나라 한옥 이거는 일본 집이랑 이거는 뭐 일본 원래는 이제 형태는 뭐 일본 집인데 아니 나중에 가자미를 집어넣고 뭐 이런 예.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아주 진짜 이렇게 조그만 평수의 집들이 예. 아주 예. 연립이 아주 예. 굉장히 그게 다닥다닥 아직 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전학을 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한국 사람이 지었나 그런 의문이 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가면 요새 동화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 일본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영단주택이라면 나중에 근데 그것들 광복 후에 이 외관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좀 이 다른 자료들하고 맞춰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영단주택 설계는 좀 규모가 있으면 뭐 다다미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데 그 대부분 지금 그런 인식 가운데 다 이제 나중에 다 바뀌거든요. 이제 광복 후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런 거기가 것들을 집단적으로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문을 열면 다 보이지 뭐 마르고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용현동 쪽에 네. 거기도 저는 견학을 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는 그래도 아주 규모가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좀 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뭐 일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 지금 뭐 서울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지금 구로구 물레동 이런 데 가면 영단주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영단주택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가서 보면 아이러니한 게 규모가 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뭐 20평 규모 지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서민 정말 아주 좀 가난한 서민주택으로 남아있는 건데 지금 그게 그 일제 말기에 처음 지어질 때는 영단주택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조선 영단 주택 이제 충북구에서 주체가 돼서 만든 1942년에 이제 그 조선 영단 주택이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이제 인천구에서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과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인천구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구형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쟁 막바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몇 차례 대규모 이 주택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용현 이동에 있는 그 용현 이동에 이제 그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 SK에서 막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 이제 물텀벙어리고 바로 뒤쪽에 남아 있는 거는 실제 그 박물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인천 부영 조합에서 만든 부영 주택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지금 대우 일렉이죠. 대우 일렉트랙 그 전신이 이제 그 히타치인가요? 거기 이제 전자 그 식민지시기에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택에서 일하는 여러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관리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장은 필요한다라든지 고급 승용 부영주택의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선 영단주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보통 한 15평, 이제 20평짜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지어졌어가지고 아마도 일반 노동자보다는 중간 이상의 3층 아마 일본 현지에서 이제 전자 그 공업이기 때문에 숙련공들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관리직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거주하던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무형주택이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지어졌었고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오늘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이와 같은 뭐 부영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영단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 통치 하에서 소위 이제 개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이라든지 소위 전쟁을 치러나가는 데서 필요한 속도전, 총력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인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속도전 형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소위 빠른 공공 방식이라고 하지만 개인들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위 어떻게 보면은 수탈을 하는 거죠, 독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뭐 노동자라든지 거주자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입주해서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는 그런 방식들이 식민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심지어 현재까지도 뭐 송도 이런 신도시 개발 방식들이 거의 이와 같은 공영주택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 이제 OECD 다들 국가에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자유로운 그런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 주거공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주거공간에서 저희는 전혀 선택권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와 같은 어떤 그 식민시기 이후서부터 그런 공영주택 방식을 통한 삶의 이 주거의 그런 어떤 방식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뭐 맨날 말로만 식민통치 뭐 그다음에 일제 청산 이러는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어떤 다른 어떤 그 식민통치라든지 일제 청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개발 독재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담처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난해에 이 SK에서 이제 공연 이동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이때에 인천구에서 지었던 부영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안에 이제 막 그 사시던 분들의 이제 구수 자료라든 그런 것들을 체록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뭐 역사,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부영주택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에 가서 이게 목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주택공사 뭐 그 이전 거슬러 가면은 식민지부터 거슬러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식민지 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떤 근대 주택사 내지는 주거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연이니까 물론 전부를 다 남겨두지 못했지만 한 구체 정도는 남겨둬가지고 주택관리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돈이 없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금융주택 방식을 통해가지고 공공의 영리라는 공간을 보존해야 될 메리츠에서 담당자는 돈이 없다라는 걸 정말 처음 방식으로 한치도 남겨두잖아요. 조금 좀 무력하고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이 너무 무관심하더라고요. 인천일보라든지 아니면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무관심들 하시고 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절대 들어주지 않고 아쉽게도 한치도 경기장으로 장면 철거가 좋죠.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뭐 일제 식민지식이 만들어졌건 어쨌든 긴 스펌에서 이 스펌에서 보자면은 이 인천이라는 땅 속에서 살아왔었던 여러 주민들이 어떤 삶의 궤적이 담겨 있는 소중한 근대 유산, 문화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도 현재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계양기 이래로 근대도시 인천에서 하는 근대 유산들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서울처럼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남들도 인천은 아직까지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에 적지 않은 그 이제 근대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근대 유산의 현황과 그다음에 앞으로 구조 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되시는 배성수 부장님께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희가 원래는 학생들 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 쉬게 됐고 그 다음 주에 예, 그럼 박수 함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기 저희 모든 그 내용으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인문도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요. 여기 행사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PT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첨부파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면은 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를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언제든지 강의 내용을 동영상에 시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체 문자 좀 보내주시면